자, 이번 2025 시즌 최종 결산 두 번째 팀 바로 2위 팀의 메르세데스 시즌 결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적부터 봐보자면은 시즌 포인트가 469포인트, 2승에 12회 포디움, 네. 퍼스트 드라이버인 러셀 선수가 319포인트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4위에 루키인 06년생 안토넬리 선수가 150포인트로 드라이버 챔피언십 7위에 올랐습니다. 네. 좀 사실 네. 뭐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에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좀 메르세데스 팬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관적인, 약간 뭐랄까요, 약간 편파적인 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면서 네.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최대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한번, 팬심을 숨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책상에 보면은 네. 이게 이제 폴씨도 나중에 확인을 하실 테지만은 네. 그 이 레고가 있거든요. 레고. 네. 근데 제가 다른 레고들도 다 있는데 유일하게 사실 책상에 올려놓은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아. 덕에. 근데 그 와중에 프론트윙이 깨졌어 이거.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거 레고 폴씨도 갖고 계세요? 레고요? 네. 그 혹시 그 미니 레고 말씀이신가요? 그 스피드 손가락만한? 레이싱 올해 나온 거 그 4만 원짜리. 아, 그거를 준 씨가 링크도 몇 번 보내주시고 했는데 아직 가지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실 테지만 생각보다 좀 약간 내구도가 조금 그래. 아. 이게 약간 되게 뭐랄까요? 보통 레고를 시작하면 보통 이렇게 베이스를 쌓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쌓아 나가는 형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가 레이스카의 형상이 워낙에 좀 얇다 보니까 이 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뭐랄까요? 좀 옆으로 쌓아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 블록을 붙이는 방향이 약간 이 중력의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 도미노처럼 중앙에서 시작하고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금만 갖고 놀라 그래도 그냥 뭐가 자꾸 빠져버려. 그래서 프론트윙 아마 저기 위에 있습니다. 자, 너무 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네. 자, 메르세데스 얘기 계속 해볼 텐데, 메르세데스야말로 사실 올 시즌에 정말 큰 물음표 아래 시작을 한 팀이었어요. 팀 자체 팀의 구성원 자체도 그랬죠. 그죠? 팀의 상징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바로 페라리에서 새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러셀에게 퍼스트 드라이버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한 가지, 그리고 그 루이스 해밀턴을 대체한 게 막 사인츠 같은 그런 베테랑 드라이버도 아닌, 정말 그렇다고 뭐 작년 F2에서 막 압도적인 우승을 한 것도 아니었는 그 루키 안토넬리 선수. 고등학생. 사실 시작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메르세데스 팬인 저도 올해는 약간 그래 좀 경험치 먹는 시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꽤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즌 초반부터 메르세데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한번 사실 메르세데스가 퍼포먼스적으로는 뭐 그냥 엄청나게 업앤다운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러셀 선수는 특히나 계속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동시에 안토넬리 선수는 약간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 막 차량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약간 안토넬리 선수가 특히 유러피안 시리즈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살짝 어. 심적으로도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약간 시즌 후반부에 와서는 뭐 브라질에서 이 안토넬리 선수도 포디움에 오르는 등 약간 시즌 유종의 미를 굉장히 크게 거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 메르세데스의 시즌을 볼 때는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적인 부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이 드라이버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1년 내내 따라다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월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네. 베르스타펜이 레드불에서 이 생활에 약간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은 메르세데스로 이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막 엄청 붐업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괜히 붕업될 사람이 아니니까 더 그랬죠.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전부터 이 메르세데스의 톱토 볼프 감독은 메르스타펜 선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가 이미 굉장히 알려진 사실이었고, 게다가 볼프 감독조차 7월 초인가의 인터뷰에서 그때 베르스타펜에 관심이 있다. 근데 뭐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정상급 드라이버가 시장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팀이라도 그의 영입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가 어쨌든 정말 베르스타펜에 데려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데려올 거다라는 걸 약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셈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붕업이 됐었다가 그러면서 동시에 러셀하고 안토넬리 선수의 계약이 자꾸 미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 재계약이 없었더라면은 두 선수들 다 2025 시즌이 끝이었던 거야. 그랬습니다. 계약이 늦어졌죠, 많이.
그죠? 그러면서 정말로 뒤에서 메르세데스가 이 베르스타펜 선수와 접촉을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러셀하고 안토넬리와의 계약이 늦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에 베르스타펜이 오면은 러셀하고 안토넬리 누가 나가게 될 것인가? 이제 거기서 안토넬리 선수를 얼마나 이 메르세데스가 애지중지하게 키운 이제 막 온 이 약간 유망주인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러셀 선수가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러셀 선수는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캐딜락한테 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막 했어요. 아니면 그 레드불의 약간 수합처럼 레드불의 빈자리를 그렇다면 러셀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다가 한 7월, 8월 정도를 지나면서 막스 선수 스스로도 약간 이제 인터뷰에서 뭐 내 쪽에선 바뀐 건 없다. 지금 우리 팀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스스로 조금 약간 이런 소문들을 컷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네. 오케이. 그러면 베르스타펜이 잘 오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랑 별개로 안토넬리와 러셀의 재계약이 자꾸 미뤄지는 거야. 토토 볼프 감독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름방학 중으로는 이 둘의 계약을 끝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드라이버의 계약 문제가 10월까지도 연결이 계속 됐어요. 10월에 재계약했었나요? 네, 10월 중순이 돼서야 겨우 안토넬리 선수하고 그 러셀 선수가 둘이 같이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한 번에 나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메르세데스의 이번 시즌을 볼 때는 정말 이 드라이버의 계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항상 좀 1년 내내 쫓아다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럴 수 없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10월 중순이 돼서야 이제 두 드라이버와 재계약을 했었고 정확한 이제 계약의 내용은 특히나 안토넬리 선수의 계약 내용은 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러셀 선수는 무조건 단연 계약임은 확실하다라는 점이 있었고 네. 안토넬리 선수는 뭐 크게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1+1 형태의 계약이지 않을까라고 전반적으로 추측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이라면 26년도 시즌을 한번 보고 만약 괜찮으면 팀 쪽에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 만족한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약간 그런 류의 일단은 약간 1년 보장인 거죠. 아하, 이해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메르세데스는 내년에 일단 확실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 네. 다수의 지금 외신 매체에서 내년도 엔진 개발에 있어서 메르세데스가 확실히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몇 번 언급됐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약간 메르세데스 팬으로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드라이버 개개인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러셀 선수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시즌 319포인트로 4위, 폴 포지션 2번에다가 2승 9번의 포디움입니다. 네. 러셀 선수의 이번 시즌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안정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국밥이라고 표현하시죠. 그쵸, 국밥. 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 있는데 올해 그리드에서 단 한 번도 리타이어하지 않은 유일한 드라이버입니다. 러셀 선수가. 그리고 실제 전체 레이스에서 전체 세션에서 총 1442랩을 성공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주행 랩수에서도 리그 1위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리타이어하지 않았어. 뭐 그쵸, 아무래도 그런 거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 러셀 선수의 한 해를 보자면 막 엄청 화려한 주행이나 막 엄청 화려한 추월 이런 거는 눈에 띄지 않지만 정신 차려 보니까 그냥 3위, 그냥 4위. 얘 언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우승, 폴 포지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그렇게 카메라에서도 막 자주 비치진 않았는데 이 끝나고 뭐 결과를 보면은 뭐 한 3, 4, 5등 하고 있고. 항상 거기 어딘가에 있었어. 그렇죠. 어딘가에 가끔 있었어. 포디움도 올라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즌 후반부가 되기 전까지 20라운드 멕시코 전까지 19번의 레이스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스프린트에서 팀메이트인 루키 안토넬리 선수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정말 완벽한 퍼스트 드라이버이자 선배님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 레이스 페이스 역시 굉장히 안정적이었지만 퀄리파잉 역시 빛난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모나코를 제외한다면 전 세션에서 6그리드 이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되게 특이하죠. 일단 Q1 탈락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조차도 멕시코에서 막 Q1에서 탈락해서 피트레인 스타트하고 해밀턴 선수도 뭐 Q1에서 탈락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노리스 선수나 피아스트리 선수도 이렇게 막 10위, 7위, 7그리드, 9그리드 이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전 세션에서 6그리드 이상에서 출발했다라는 거는 정말 계절, 뭐 날씨, 뭐 타이어 이런 거에 과림 없이 정말 그냥 차의 최고 성능을 안정적이게 계속 뽑아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러셀 선수를 보면은 좀 로봇 같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음. 이제. 로봇. 약간 그죠. 약간 생각해 보니까 이목구비도 살짝 사이보그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좀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딱딱하고 뭔가 음. 이렇게 좀 선이 짙다고 하나요? 선이 좀 굵고 약간 그런 얼굴이라서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해밀턴 선수 정도 되는 급의 드라이버가 나가는 게 사실 그냥 한 명 나갔네 빠이빠이 약간 이 정도가 아니라 네. 그 정도 경험치를 가진 선수가 나간다는 거는 피드백의 정밀도라고 한다던가 네. 뭐 리더십 측면에서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러셀 선수는 사실 올해가 메르세데스의 퍼스트 드라이버로서의 첫 해이자 음. 동시에 시니어 드라이버로서 루키 역시 끌어줘야 되는 역할을 동시에 맡은 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정말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좀 수행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정말 메르세데스라는 이 정말 강팀이 왜 러셀 선수를 이 퍼스트 드라이버로 믿고 계약을 했는가 그거를 좀 제대로 보여준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러셀 선수의 시즌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그 퀄리파이를 꼽고 싶은데 네. 이때 당시 그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의 트랙 레코드를 같은 세션 동안 2번이나 갱신을 했어요. 본인 혼자서. 아. Q3 첫 주행에서 트랙 레코드를 갈아치우면서 1위로 올라서더니 그 다음 주행인가? 세 번째 주행인가에서 네. 그 안 그래도 이미 엄청 빨랐던 그 첫 번째 주행보다 더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걔가 기억나기로는 이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추석 때 있었습니다. 추석 때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를 할아버지 댁에서 봤었어요. 네. 할아버지 댁에서 다들 이제 기억나네요, 친척분들 기억나네요. 주무시는데 네. 저 혼자 이 부엌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거실에도 이제 주무시고 계시니까 네. 부엌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요거트 같은 거 이렇게 까먹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네. 그때 이제 정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너무 빠른데 더 빨라져. 약간 이런 모습이 보였다. 가족분들을 하마터면 다 깨울 뻔했군요. 그죠. 정말 제가 소리를 지를 뻔했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 러셀 선수의 시즌 로우라이트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거는 정말 다른 의미로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그만큼 약간 그러니까 엄청 부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일단 리타이어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리타이어를 한 번이라도 했다 하면 그냥 그때 꼽으면 되거든. 음.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서 그때 네. 뒤에 이제 윌리엄스의 그 기차놀이에 갇혀가지고 기억나네요. 그때 이제 사인츠 선수를 그냥 코너컷 해가지고 지나갔었던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렇죠. 너 그거 자리 돌려줘야 돼라고 하니까 나 그냥 페널티 받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도 있었고 네. 저도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꼽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멕시코 그랑프리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네. 이때가 이제 러셀 선수가 7위로 마무리를 했고 안토넬리 선수가 6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시즌 중 처음으로 안토넬리 선수가 러셀 선수보다 이제 좋은 순위로 마무리를 했었던 그랑프리였어요. 근데 뭐 루키한테 져가지고 나쁘네 이게 아니라 이때 당시 좀 과정도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레이스 중반에 앞서 나가던 그 올리버 베어만 선수를 추격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안토넬리 선수보다 그 뒤에 있었던 러셀 선수가 페이스가 좀 더 좋았어. 그래가지고 네. 러셀 선수가 앞에 안토넬리 비키고 내가 올리버 베어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네. 라고 했는데 그 결정을 팀에서 좀 빨리 못 내려줬어요. 그러면서 되게 좀 의미 없는 랩들을 좀 소진을 하게 됐고 이후에 안토넬리 선수가 비켜주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약간 그런 페이스 우위가 많이 사라진 상태로 결국 앞에 베어만 선수를 잡지도 못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멕시코 그랑프리가 끝난 뒤에 그때 정말 한동안 아제르바이잔에서부터 되찾아왔었던 그 컨스트럭터 2위를 다시 한번 페라리한테 내주게 된 계기가 된 게 또 그 멕시코 그랑프리였어요. 뭔가 러셀 선수 개인의 그 책임보다는 조금 상황이 좀 그랬군요. 그쵸? 약간 그러니까 러셀 선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고 누가 봐도 내가 빠른데 그러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하면은 우리 팀한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가 보이는데 팀이 좀 결단을 내려주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약간 오는 약간 답답함도 있었겠고 게다가 결과론적으로도 뭐 물론 루키한테 졌다 이게 뭐 자존심 상하고 그럴 만한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결과적으로 레이스가 끝났을 때 페라리한테 1점 차이로 컨스트럭터 순위가 바뀌었잖아. 네. 뭐 물론 아직 레이스가 많이 남았고 1점 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뒤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 선수가 제가 만약에 F1 드라이버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뭔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 계기. 술렁이는 느낌. 그지? 약간 기복이 생기는 걸 하고 싶지 않을 테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뭔가가 일어난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럼 더 아쉽죠. 그런 아쉬움이 있으면서 이때를 약간 좀 로라이트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잘 달려줬습니다. 1년 동안.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150포인트로 챔피언십 7위, 네. 그리드 내 06년생 최연소로 들어왔지만 사실 내년부터는 또 RB에 07년생인 아비드 린드블라드 선수가 돌아오면서 네. 이 막내 타이틀을 1년 만에 약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시즌 선수들 내에서의 막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정말 이 최연소 기록을 이제 그러면서 많이 쓰게 됐는데 네. 개막전 호주에서 포인트 획득은 F1 역사상 데뷔전에서 포인트를 딴 최연소 드라이버였고요. 네. 마이애미 스프린트 폴 포지션 역시 최연소 폴 포지션 기록이긴 했습니다. 물론 정식 퀄리파잉이 아닌 그 스프린트 퀄리파잉이었어가지고 아, 그랬죠. 이게 정식적으로 기록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전 세션으로 넓혀봤을 때 최연소였다. 이런 거고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자신의 첫 포디움을 달성을 했었을 때가 이때 역대 두 번째 최연소 포디움 기록이었어요. 나이가 깡패입니다. 진짜 나이가 깡패고 06년생이면 올해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이 06년생인가요? 그죠? 07년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달라졌지. 자기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6학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후배들이 이제 07년생인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그럼 거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나 그런 데서 봤던 06년생 친구랑 동갑이라는 건데 누구 한 명은 저희 가서 막 F1 포디움에 오르고 있고 이러는 동안 저희는 이제 이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어쩌겠습니까? 뭐 그죠? 아무래도 뭐 저희가 사실 대학교 들어왔을 때만 봐도 그죠? 뭐 어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이렇게 한국에서 유튜브로 썰 푸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딱히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즌을 시작하면서 안토넬리 선수가 이 자신이 대체하는 드라이버가 어쨌든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이 정말 레전더리한 선수라는 점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첫 시즌이니까 약간은 좀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야 근데 메르세데스인데 루이스 해밀턴의 대체자인데 우리가 좀 그렇게 이 친구를 좀 만만하게 봐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스스로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틀레투보다는 팀 때문에라도 조금 더 기대치가 높았겠죠. 그쵸. 사실 그 얘기를 그 시즌 중반에 올리버 벨만 선수가 한번 했었어요. 그때 카타르에서 그 안토넬리 선수가 노리스 선수한테 추월을 허용한 다음에 그때 막 엄청 그 악플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올리버 벨만 선수가 얘기를 하기를 그게 약간 하스 같은 소규모의 팀에서 뛰는 거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는다. 근데 메르세데스 같은 팀에서 뛴다면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뭐 어쨌든 뭐 안토넬리 응원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응원을 그래도 끝에 해줬습니다. 저는 그쵸. 그 응원 없이 그냥 저는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 앞에 빌드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 사실 하스 같은 팀에서 뛰는 것도 나름의 이익은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즌 중반에 그 유러피안 시리즈를 거치면서 조금 침체기를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양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토토 감독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듣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매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렇죠.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끝나고 토토 감독이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키미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솔직히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를 금요일날 자갈밭에 쳐박고는 주말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프랙티스에서 자꾸 계속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키미한테 좀 필요한 것은 정말 화려한 어떤 주말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건실한 솔리드한 주말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유럽에서의 모습을 보자면 에밀리아 로마냐, 모나코, 스페인 3연속 노포인트. 그래놓고 이후 캐나다에서 생애 첫 포디움에 오른 뒤 다시 돌아온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실버스톤, 벨기에 또 정부 무포인트입니다. 그러다가 헝가리에서 겨우 10위 하면서 1포인트 따고 그러고 다시 네덜란드에서 다시 2포인트 못 따고 몬자에서 2포인트 따고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거의 한 8경기? 9경기 하는 동안 한 3포인트 땄나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야. 유럽에서 3포인트. 한 그 정도죠. 이게 사실 안토넬리 선수가 뭔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부진했으면은 치노다 유키 선수처럼 그냥 좀 그랬구나. 그런 선수였구나 싶은데 최초 창기에 너무 잘했어. 그렇죠. 사실 호주 그랑프리에서도 막 포인트를 땄었고, 그렇죠. 중국에서도 땄었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땄었고, 그러다가 뭐 카타르에서는 살짝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사우디에서 또 땄었고, 마이애미에서는 막 스프린트 폴 포지션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에밀리아 로마냐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그냥
침체 이렇게 됐던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진짜 난놈이구나라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있다가 맞습니다. 역시 약간 좀 약간 거품이 아니었을까 이런 인식이 생겼던 거죠. 그렇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는 경쟁은커녕 거의 사실상 10위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셈이고, 네. 게다가 그 와중에 정말 웃긴 포인트가 그런 와중에 중간에 잠깐 유럽 밖으로 나갔던 캐나다에서는 포디움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쯤 되면 그 유럽의 지리적으로 뭔가가 이 나쁜 기운이 안토넬리한테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주팔자로 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결국에는 약간 경험 부족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키미 음. 선수가 그때 이제 본인이 이탈리아인이고 네. 첫 홈 그랑프리인 그 이몰라에서 그 패독에 막 고등학교 친구들이 초대가 돼가지고 네. 막 엄청 정신없는 주말을 보냈고, 실제로 레이스 중 집중도에 그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 들떠가지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막상 레이스를 위한 자신의 루틴을 좀 못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었다는 거지. 이 고백한 것도 사실 엄청 성숙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죠? 고등학생 때 그렇게 놀고 그랬으면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였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변명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참 미덕이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사실 키미 선수는 시즌 중반까지 그 학업과 레이스를 병행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 6월 23일, 24일 이때쯤에 이제 키미 선수가 마지막 그 이탈리아 고등학교 졸업반 시험을 통과를 했다라는 그 이 기사가 이렇게 막 나왔었고, 네.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 당시 6월 16일에 올해 있었던 그 F1 더 무비 뉴욕에서 열린 시사회에서 키미 선수가 불참을 했어요. 드라이버들 다 모이는 자리에서.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봤었는데. 그쵸. 근데 그때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저희도 그냥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학교 다니면서 F1 드라이버를 하는데 이거 뭐 유튜브 하는 거 힘들다고 뭐 그렇네. 학교 다니면서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저희 찡찡댈 순간이 없습니다, 이거. 그죠. 안토넬리 선수가 약간 올해 갓생 포인트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올해를 하시다가 나 너무 힘들다,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내 손에 뭔가 떨어진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안토넬리를 생각을 하십시오. 고등학교 고3을 하면서 F1 드라이버를 합니다. 이게 졸업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시험도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뭐든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뭔가 들지 않습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물론 숙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맡겨도. 그죠. 물론 숙제는 그 약간 공학 석박사 출신들의 엔지니어들이 도와줬을지 몰라도 그래도 뭐 시험 공부는 알아서 했겠죠, 본인이. 자, 그렇습니다. 영화를 못 볼 정도면요. 맞습니다. 자, 내년에는 그래서 이 안토넬리 선수가 확실히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감안을 한다면 정말 미래가 좀 무서운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약간 그리드 안팎에서 좀 그 인사들이 루키들을 좀 레이팅을 한다고 하나요? 좀 급을 매길 때를 보면은 네. 이 등급을 매길 때 다른 선수들은 약간씩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그 A급으로 분류가 되는 게 키미 안토넬리 선수. 그리고 같이 묶이는 게 이제 좀 가브리엘 보톨레토 선수 정도. 왜냐면 올 시즌에 루키가 6명이나 있었으니까 그렇죠, 맨날 많았죠. 걔네들이 좀 레이팅을 해달라고 좀 매스컴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좀 은퇴한 전 전 챔피언들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해설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좀 매스컴에서 많이 던지곤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항상 A급에 올라 있는 게 안토넬리랑 그리고 보톨레토 이렇게 좀 있다. 자, 실제로 보면은 올해 그 경험 많은 루이스 해밀턴 선수와 단 6점밖에 뒤지지 않았어요. 이거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과연 안토넬리가 루이스 해밀턴을 첫 해에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말 루키가 돼가지고 이렇게 레전더리한 선수를 첫 해에 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그 레전더리한 선수가 사실은 자기의 원래 직속 상관이었던, 그러니까 내 티오를 차지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수를 대체를 해놓고 그 선수보다 막상 더 좋은 성적을 낸다,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역시나 이만큼까지 근접한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토넬리 선수의 이번 시즌 하이라이트 하나를 꼽겠다고 한다면은 네. 마이애미 그랑프리 스프린트 폴 포지션 이거죠. 사실 이것밖에 좀 저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멕시코에서의 포디움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멕시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미국이었죠. 아닌가? 잠시만 기다려. 멕시코 맞네요. 멕시코 아니야. 멕시코 아니야. 브라질. 저희가 계속 F1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꼬입니다. 너무 많은 선수들과 너무 많은 그랑프리가 있어서 브라질에서만 해도 24번 있었죠. 그죠. 브라질에서 2위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그 마이애미 스프린트 폴 포지션을 통해서 확실히 이게 순수 속도로 정말 좀 재능이 있는 선수구나. 이거를 볼 수 있었지 않나 싶고 네. 반대로 로우라이트는 안토넬리 선수가 글쎄요. 그 시즌 동안 워낙에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어서 사실 앞서 그 러셀 선수는 그러니까 다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문제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약간 다운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좀 고르기 좀 힘든데 제 생각에는 네. 전 개인적으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 있었던 그 베르스타펜 선수와의 충돌을 좀 꼽고 싶습니다. 아, 그때 처음 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 어뢰라는 이야기가. 그쵸, 약간 어뢰라는 네. 그때 그 레드불링에서 그 3번 코너에서 이 첫 번째 랩에 앞서 있었던 베르스타펜 선수를 이제 좀 안쪽으로 찌르다가 휠락이 걸리면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서 리타이어를 시켰고 뭐 사실 안토넬리 선수가 리타이어가 그것만 있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만 하필 이게 좀 뼈아픈 게 왜냐하면 이 오스트리아 직전이 캐나다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앞에 갑자기 잘하다가. 그치. 그러니까 그 앞에 이몰라, 뭐 모나코, 스페인 거치면서 아 약간 좀 힘들다 이러고 있었다가 캐나다로 잠깐 약간 숨 돌리러 가서 포디움 딱 하고 왔으니까 네. 다시 좀 철지부심해가지고 남은 이 유러피안 시리즈에서는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놓고서 바로 다시 오스트리아에서 사고로 인해 리타이어를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때 오스트리아를 조금 잘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반등이 빨리 오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한번 희망을 맛봤으니까 그게 유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게 관성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건데 네. 근데 정말 캐나다에서 딱 잘하자마자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그렇게 뻥 하고 당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모든 리타이어들 중에서도 좀 안토넬리 선수한테는 오스트리아가 특히나 조금 더 뼈아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듣고 보니 좀 설득이 됩니다. 저는 유럽에 있었던 그 레이스들 모두를 거의 그렇게 봤었는데 사실상 좀 넓게 그렇게 봐서요. 따지자면은 로라이트 하나만 뽑아야 되니까요. 하나만 뽑으면 그렇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폴시부터 한번 올해 메르세데스의 성적, 만약에 대학생 이렇게 약간 교수님이라고 치고 메르세데스라는 대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적표를 냈다 그러면은 이제 몇 점을 적어주실 것 같은지. 쉽지 않네요. 이거 결론적으로는 A 마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A 마이너스. 네. 근데 저희 학교는 마이너스 제도가 없거든요. 그쪽은 있나요? 저희는 그 모든 등급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저희는 제로랑 그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A 마이너스는 사실상 빗불이죠. 그럼 그 등급마다 뭐라 플러스만 그러죠? 있어. 저희 그 뭐 통상 4점 몇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몇 점씩 떨어지나요? 등급이 그 플러스가 있냐 없냐로 0.5점씩. 그러니까 A뿔이 4.5 만점, A0가 4.0, B뿔이 3.5, B가 3.0 이렇게 떨어집니다. 간단하게 떨어지네요. 저희는 0.3점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뭐 자, 어쨌든 자, A 마이너스. 네, A 마이너스를 드리는 사유는 우선 너무 잘하는 4학년 막학기 학생이 한 명 있고 그리고 신입생이 같이 팀이 된 팀이라 그렇죠. 약간 조별 과제를 하는데 굉장히 약간 화석하고 신입생이 약간 좀 붙어버린 그런 느낌은 있죠. 그렇죠. 딱 과제물을 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좀 이 화석 형님이 좀 이끌어줬겠구나. 당연히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렇지만서도 이 신입생도 나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을 너무 잘 줘버리면은 좀 엇나갈 것 같고 너무 뭐 안 주자니 열심히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의 미래를 좀 보고 A 마이너 정도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대학 학점을 줄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네. 그러니까 점수를 너무 잘 줬을 때 엇나갈 것 같아서 점수를 안 준다는 건 난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좀 뭐라 그럴까요? 버릇 나빠질까봐. 아니 저는 굉장히 그 앞 빌드업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약간 고학번 선배님과 그리고 신입생이 팀이 이뤘다. 굉장히 찰떡 같은 비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성적을 매기는데 이유가 애한테 성적을 너무 잘 주면 엇나갈 것 같아서 안 주겠다라는 이거는 좀 정말 신기한 논리네요. 왜냐하면 그 4학년 선배님의 덕을 좀 봤을 테니까. 네, 다른 학생들보다도 그거를 감안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 씨는 몇 점을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A0 줄 것 같습니다. A0. 그러니까 맥라렌과 같네요. 팬심이 조금 가미된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작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잘 됐어요. 작년에 메르세데스 컨스트럭터 4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위로 뛰어 올랐으니까 그만큼 개선된 성적을 보임과 동시에
그거를 하기에 환경 자체가 사실 그렇게 호의적인 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 해밀턴이라는 큰 그늘에서 벗어나서 러셀이 퍼스트 드라이버로서의 그 첫 해이자 게다가 이 검증되지 않은 루키를 데리고 가는 그 첫 해였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사실 발전된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높게 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고요. 네. 사실 대부분의 F1 팀들이 원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의 행보가 그쵸, 안정적이고 꾸준한 시니어 퍼스트 드라이버를 이렇게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확실한 속도와 잠재력을 가졌지만 약간은 거친 면이 있는 이 어린 유망주를 이렇게 경험치를 먹이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좀 미래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게다가 사실 러셀 선수와 안토넬리 선수의 그 시즌 중에 재계약도 완료를 하면서 이 체계를 좀 굳혀나갔고, 게다가 감독직에 있어서도 그 토토 볼프 감독이 제공하는 정말 그 안정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실 가장 이 그리드 내에 좀 안정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왠지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내년에 2등으로 가장 높은 확률이 누굴까요? 하고 배팅을 해라 하면은 메르세데스를 할 것 같습니다. 2등으로. 네.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탑3 안에 무조건 들 것 같은 팀이라고 한다면 메르세데스가 무조건 들어가겠죠. 첫 번째로 넣죠, 저도. 그죠. 뭐 맥라렌도 아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레드불은 어쨌든 세컨드 드라이브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게다가 뭐 페라리도 사실 시즌 막판에 막 르클레르 선수가 에스턴 마틴이랑 접촉한다 뭐 이러면서 팀 내부적으로 좀 흔들려요. 그리고 항상 그 프레드 바세르 감독 역시나 페라리에서 약간 좀 입지가 불안정하다라는 기사도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약간씩의 흔들리는 포인트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팀 내 그 관계라고 한다던가 그 리더십 같은 게 올 시즌을 통해서 정말 안정적인 게 정립된 게 바로 이 메르세데스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래 성장성까지 감안해가지고 높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화 청룡 영화산처럼 감독상을 준다면 메르세데스가 가져갔겠죠. 약간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르세데스의 이번 시즌 결산 이렇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고, 다음에 저희는 세 번째 팀인 레드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커 플래그가 내려와도 대왕 계속 달려 엔진 식는 소리 위로 남는 말 이름을 부르면 다시 출발 중 그리고 풀트랙 밖에서도 이어지는 톡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다음 랩에서 다시